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6월 17일 날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됐고, 한 달도 안 돼서 7월 10일 날 또 세금 폭탄이라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뭐 해결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또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오늘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도심에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든지 용적률 상향 조정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요즘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그 보도 자료들이에요. 타이틀만 한번 살펴보면, 대통령 업은 국토부, 수장 없는 서울시, 그린벨트 2라운드 돌입했다.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신에 그린벨트 풀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지키겠다. 2년 만에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이 그린벨트 해제권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직권 해제도 가능하다. 3기 신도시도 이미 해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울시랑 정부랑 의견이 충돌되는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해제 반대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사는 또 줏대 없는 정부 부처 공급이 엇박자난다. 그린벨트 반전카드도 글쎄. 그러니까 또 청와대 쪽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재확인한다.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하자더니 오늘은 또 재개발 풀고 군 골프장에 공공아파트 짓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말 때문에 내곡동이나 세곡동은 단숨에 또 2억이 올랐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기사까지 또 벌써 나왔어요. 정부에서는 7월 10일 부동산 이제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실수요자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5가지 정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겠다. 두 번째,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을 하겠다. 세 번째는 도시 주변의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 네 번째는 공공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다섯 번째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는 게 올바른 대책인지, 고밀도 개발을 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지도가 서울시 이제 그린벨트 이제 현황에 대한 그 분포 지도예요. 근데 과연 그린벨트 해제 효과는 있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갑론을박을 한다는 거죠. 이 서초구 쪽이 이제 가장 많은데, 그쪽에서 특히 내곡동, 세곡동 쪽을 지금 풀겠다는 건데, 이 반대하는 그 전문가들은 이 주택 지을 만한 그린벨트 땅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더라도 몇천 세대 공급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한다는 거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으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 효과의 방안이다. 그 대신 도심과 가까운 입지에 고밀도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고, 정부랑 서울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그 공급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갑론을박이 나오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넓은 지도가 이 서울시 지도예요. 지금 주택 공급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요 후보지를 표시를 한 지도예요. 외곽 지역으로는 이제 3기 신도시들도 그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여러 후보지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노후되고 있는 이 도심 쪽 안에는 검토되고 있는 후보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만 주택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 대신에 고밀 개발, 그리고 용적률 상향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공공 재개발 사업성을 확보를 하고, 공공주택 확보도 이제 수월하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용적률 상향카드가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이제 유력하게 이제 검토가 되는데, 기존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충분한 공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부분이에요. 현재 용적률 최고 한도가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200%,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250%, 3종 같은 경우 300%예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이제 조례나 시행령을 통해서 이 최대 용적률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어요. 이 서울시 조례 기준을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150%,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50%로 더 낮게 이제 설정이 돼서 적용하는 상태예요. 일단 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50% 이제 상향이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용적률 상향 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요즘 이게 말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이말저말하고, 여러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이에요. 집값 안정의 해법은 도심 고밀도 개발이고, 이 개발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상업지역에 이제 주거시설을 건설할 때는 상가가 10%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10%가. 근데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건설하다 보면 이 상가 10%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 1, 2층 상가가 비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상가 비율을 줄이고 주거 비율을 5%, 6%를 더 늘려서 공급량을 늘리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층수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안을 했어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완화된 연면적 일정 부분을 뭐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세운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근대화가 돼 있는 그런 도시들이 어떤 식으로 이 공급 대책을 만들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용도 지역제 및 용적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 도시마다 최대 이제 150개의 세분된 용도 지역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뉴욕 같은 경우는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고, 뉴욕 중심부 같은 경우 용적률은 1800%가 넘어요. 그리고 구도심 주거지도 500%를 이제 넘고 있어요. 이 극단적인 예를 보면 뉴욕의 맨하튼 철도기지에 건설 중인 그 허드슨 야드는 현금 기부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최대 3300%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상황을 보면 기준 용적률 적용 후에 각 필지의 이제 용적률이 이제 세분을 해요.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도시 재생을 위해서 도쿄 이제 도심 주요 지역에 고도 제한을 일단 없애고 용적률을 1000%에서 2000%로 이제 2배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심을 살려서 도심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 지역제는 없는데 심의 허가 단계에서 검토 후에 이제 허가를 해요. 런던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도심 용적률이 500% 가깝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외국에 이제 적용한 예도 있듯이 이 전문가들은 그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인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서울 내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노후화되고 있는 이 도심 지역을 재생한다는 큰 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만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도 늘고 기존 도심도 새롭게 재생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진들이 이제 나라별 도심 사진인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서울 송파구 잠실 사진 딱 보시면 아파트만 쫙 있고, 이 아래쪽은 미국 뉴욕 도심의 사진이고,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의 롭봉기스 모리타워랑 도쿄 이제 미드타운이 있는 거리의 사진이. 지금 이제 단편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네 내리네, 그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도심이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보다 더 멋진 도시로 재생을 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 부동산 공급 대책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도심 고밀도 개발을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2018년 11월 29일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역세권 개발 대상지를 원래 이제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이제 한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지를 유휴부지 및 차량 기지 등과 같은 시설을 포함해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철도 시설이 신설될 경우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 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공익성과 이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개발 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철도 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필요하면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 사업을 유도하고 시행을 해야죠.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역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런 조감도로 앞으로 바뀔 거고, 대전역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도심 고밀도 개발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 층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지금 층수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14년에 발표한 서울시 이제 최상위 계획이에요. 2030 서울 플랜,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 및 용도별 높이 관리 기준이 제시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주거 지역의 경우 건물 최고층 수는 3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외 사항으로 이 도시 및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상업 및 준주거 지역에는 5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이 3도심이랑 7광역 중심으로 나뉘는데, 이 3도심이 첫 번째가 이제 광화문 시청, 두 번째가 이제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강남이에요. 7광역 중심은 용산,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창동 상계, 그리고 상암이랑 수색, 그리고 마곡, 그리고 가산 대림이랑 잠실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이제 업무 상업지구와 주거지의 이제 연계 개발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래서 공공에 도움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시의 이제 요구를 맞추면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층수 기준들이 있죠. 용도 지역별로. 이 층수 기준 때문에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들을 보면 강남의 이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인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먼저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계획안을 올린 게 49층이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죠. 그래서 35층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다시 서울시에 제출했는데도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압구정 지역인데, 압구정 지역도 이제 49층으로 제안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니까 지금은 진행이 이제 주춤하면서 상황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잠실 5단지 재건축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50층 이제 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어요. 이 차이가 왜 난 거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잠실 같은 경우는 7광역 중심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50층까지 허용이 된 거예요. 그 대신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 이 한강변 쪽은 40층 정도고, 한강변 뒤쪽이 이 세계동이 50층으로 된 계획안이 이제 승인이 된 거죠. 이 층수 제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제 고밀도 도시 개발을 할 때 이 층수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만 실질적으로 도심도 재생이 되고 공급 대책에도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층수 규제를 이제 완화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수혜를 받은 아파트들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정책이었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할 때인데, 그 수혜로 이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건설돼서 완성되고 지금 입주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강변에 이제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성을 회복해서 한강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한강변에 이제 성남강 같은 아파트를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해서 뉴욕이나 홍콩 같은 스카이라인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한강변 아파트가 부지의 이제 25%를 기부 체납하게 되면 그 줄어든 건축 면적을 용적률 상향으로 이제 보전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35층 층수 규제 제한을 안 받고 고층 아파트가 승인받고 건설되고 입주돼가지고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59층,
47층짜리예요. 층수 규제 완화의 이제 혜택을 본 아파트들이죠. 먼저 이제 왼쪽 사진 아파트는 용산구 이제 동부 이천동에 그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2015년 7월 입주한 최고 59층짜리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부 체납을 25%를 제공하고 용적률을 상향받아가지고 이 59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게 된 거죠. 이 옆에 사진의 이제 아파트는 이게 이제 연예인 아파트로 좀 유명한 아파트인데 성동구 이제 성수동에 있는 2017년 5월에 입주한 최고 이제 47층짜리 서울숲 트리마자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을 32%를 제공을 하고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아서 이 47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해서 입주해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이 도심 고밀도 정책을 쓰고 용적률 상향을 조정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겠죠. 교통 영향 평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그런 부분도 문제는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큰 틀에서 이 노후화되고 있는 도심을 재생하고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서울 자체를 새롭게 젊게 만드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 5년 뒤에는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위주로 바뀌게 돼 있고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하늘에서 드론 택시가 왔다 갔다 거리는 시대로 바뀌어요. 향후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노후되어 있는 도심도 깨끗하게 바꾸고 그럼으로써 공급도 늘리고 그러면 이렇게 도심을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뭐 용적률을 상향을 하고 층수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하고 그래서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다 보면 그런 개발하는 이익은 몇몇 사람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게 먼저 보시면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가 상승분과 이제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예요. 이게 2006년도에 이제 시행됐는데 주택시장이 이제 침체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14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어요.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죠. 그리고 또 아까 서울시 같이 기부 체납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여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행되는 GBC 공공기여 금액이 1조 7,491억 원이에요. 이걸 지금 서울시랑 이행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영동대로 개발을 본격화한다. 그래서 공공기여라는 게 이제 지자체가 이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을 조건으로 주변에 이제 기반시설이나 설치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서울의 도심을 살리고 수요자들이 필요한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서울을 젊게 만들어서 젊은 도시로 만들어서 미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큰 틀의 개발 그림이 있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완화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검토해서 진짜 시끄럽지 않은 부동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